어떻게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대한 제국의 가장 잔인한 시스템을 뒤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18세기를 뒤흔든 한 남자의 자서전, 올라우다 에퀴아노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퀴아노가 자기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제가 이런 대의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니까요. 어떠세요? 이 겸손한 말 뒤에 뭔가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는 누구였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대의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책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회고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목적이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아주 날카롭게 계산된 정치적인 주장이었고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영국 정부의 심장이었죠. 그 목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바로 이 책의 헌사에서입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죠? 다름 아닌 영국 의회 전체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제 폐지 논쟁이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순간에 한 아프리카인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의 법안처럼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셈이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증거였습니다. 에퀴아노는 노예무역이라는 이 거대한 범주에 맞서서 자기 인생 전체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물로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이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바로 신뢰, 즉 에토스를 쌓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유럽인들 눈에는 그는 그냥 말하는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려면 먼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존엄한 인간이다. 나는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왔다. 이걸 증명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독자들을 자기가 태어난 곳 바로 이보 사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가 묘사하는 고향은요, 족장과 원로들이 다스리는 정부가 있고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일신을 믿고 조상을 섬겼고요. 할례나 공동 농업 같은 걸 통해서 공동체 유대감도 아주 강했죠. 특히 청결을 종교처럼 신성시해서 정화 의식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춤과 시, 이야기로 가득한 예술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때요? 당시 유럽이 퍼뜨리던 그 미개한 아프리카라는 이미지랑은 완전 다르죠? 아주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사회의 모습, 바로 이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퀴아노가 정말 대단한 게 아주 정직하면서도 강력한 논리를 펼쳐요. 우리 아프리카에도 노예제가 있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메리카 대륙의 그 야만적인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다고 선을 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의 노예는 어쨌든 전쟁포로나 범죄자, 즉 불행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아메리카에서의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 재산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두 제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나니까 이제는 독자의 심장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그의 증언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노예 무역의 그 비인간성을 자기 자신의 경험, 자신의 피와 살로 증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벌어졌어요. 여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납치당하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동생과 강제로 헤어지고요. 영문도 모른 채 아프리카 내륙을 가로질러서 이주인 저주인에게 팔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해안가. 거기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바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지옥, 바로 노예선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중간 항로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좁은 공간과 뜨거운 기후, 그리고 배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몸을 돌릴 공간조차 거의 없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공기는 곧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노예들 사이에 질병이 퍼져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 정말 끔찍하죠?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발도 딛기 전에 죽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바베이도스에 도착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램블이라고 불리는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팔려나갔어요. 뭐냐면 신호가 딱 울리면 구매자들이 그냥 우리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말 그대로 동물 잡듯이 노예들을 잡아채 가는 거예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족, 친구, 같은 고향 사람들은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무자비하게 찢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에퀴아노는 독자들이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 데서 그치기 원치 않았어요. 이제 그는 차가운 이성과 논리의 칼을 꺼내 듭니다. 노예제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 있는 위선과 비논리, 그 모순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하죠. 그 비합리성의 증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의 법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노예를 때리다가 죽여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변덕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자기 노예를 죽여도 내는 돈이 고작 15파운드입니다. 이게 당시 법이 정한 흑인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근거로 에퀴아노는 독자들의 양심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독자여, 묻습니다. 프랑스인 농장주가 흑인 여성에게서 낳은 아들, 딸들은 그럼 그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입법자들이 자기 자식의 목숨값을 고작 15파운드로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스스로를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피를 나눈 자식까지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들의 도덕적 파탄을 그냥 정면으로 까발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거대한 주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바로 그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무기 삼아 최후의 변론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퀘이커 교도였던 그의 주인이 거래를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그렇게 마침내 빼앗겼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되살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법적으로 매뉴미션이라고 불러요. 노예 주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자유증서에 쓰여 있던 실제 문구입니다. 이 증서로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나 로버트 킹은 구스타부스 바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였다. 주님의 해 1766년 7월 10일에. 이 한 장의 종이가 그의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이자 승리의 증표였던 셈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죠.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자유를 되찾은 그의 삶, 그 삶 자체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발언권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이 모든 증언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건 18세기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당신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이들이 이토록 비천하게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부끄러움과 굴욕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